서울 시내의 한 대형 병원. 수술실 복도에는 언제나 긴장감이 흘렀습니다. 형광등 불빛이 차갑게 내리쬐는 그 복도를 흰 수술복을 입은 한 여인이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빠르지도 느리지도 않은 걸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걸음에는 흔들림이 없었지요. 강서윤. 당시 나이 36. 대한민국 최연소 심장외과 교수였습니다. 의학계에서 그녀의 이름은 이미 전설처럼 불리고 있었습니다. 다른 의사들이 손을 젓는 고난도 수술을 그녀는 해냈습니다. 해외 학회에서도 그녀의 논문은 주목받았고 동료 교수들 사이에서도 인정받는 실력자였지요. 수술실 안에서 그녀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었습니다.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손끝이 달라졌습니다. 아무리 긴 수술이라도, 아무리 상태가 위중한 환자라도 그녀는 흔들리는 법이 없었습니다. 사람들은 그런 그녀를 두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강 교수 손이 닿으면 죽어가는 심장도 다시 뛴다. 그것은 과장이 아니었습니다. 그녀가 의사의 길을 선택한 것은 어머니 때문이었습니다. 서윤의 어머니는 심장이 좋지 않았습니다. 어릴 때부터 자주 병원을 드나들었고 어린 서윤은 늘 그 뒤를 따라다녔습니다. 흰 가운을 입은 의사들이 어머니를 진료하는 모습을 볼 때마다 서윤은 생각했습니다. 나중에 내가 꼭 엄마를 낫게 해줄 거야. 그 다짐은 그녀의 평생을 이끄는 힘이 되었습니다. 공부를 했습니다. 남들보다 2배, 3배 더 했습니다. 잠을 줄이고 쉬는 날을 줄이고 오직 의학 하나만 붙들었습니다. 의대를 수석으로 졸업하고 레지던트 시절에도 두각을 나타냈으며 마침내 최연소 심장외과 교수라는 자리에 올랐습니다. 어머니가 가장 기뻐했습니다. 우리 서윤이가 해냈구나. 그 말이 서윤에게는 세상 어떤 상보다 값진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운명이란 것은 참으로 냉혹합니다. 그날도 서윤은 해외에 있었습니다. 국제심장외과 학회에 초청을 받아 발표를 준비하던 중이었지요. 이른 아침 낯선 번호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어머니였습니다. 갑작스러운 심장마비였습니다. 서윤은 모든 것을 내던지고 공항으로 달려갔습니다. 그러나 비행기는 이미 활주로를 벗어나고 있었고 어머니는 서윤이 도착하기 전에 눈을 감으셨습니다. 병원 복도 한쪽에 서윤은 오래도록 서 있었습니다. 울지도 않았습니다. 소리를 지르지도 않았습니다. 다만 조용히 손을 내려다볼 뿐이었습니다. 수많은 심장을 살려온 이 손이 정작 가장 지키고 싶었던 사람의 심장은 건드려 보지도 못했구나. 그 생각이 그녀의 가슴에 모처럼 박혔습니다. 그 이후 서윤은 달라졌습니다. 수술실에 들어가면 손이 떨렸습니다. 전에는 없던 일이었습니다. 환자의 흉부를 열기 전 짧은 순간 어머니의 얼굴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럴 때마다 숨이 막혔습니다. 동료들은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그녀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러나 아무도 먼저 말을 꺼내지 못했습니다. 서윤 스스로도 알고 있었습니다. 이대로 계속 수술대에 서는 것은 환자에게도 자신에게도 옳지 않다는 것을. 결국 그녀는 교수직을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병원 문을 나섰습니다. 수년간 매일 드나들던 그 자동문이 뒤에서 닫히는 소리를 들으며 서윤은 단 한 번도 뒤를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세상과 거리를 두고 지내던 서윤 앞에 한 남자가 나타났습니다. 이도현. 금융회사 임원으로 반듯한 외모에 부드러운 말투를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처음 만났을 때 그는 서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냥 곁에 있어주세요. 지쳐있던 서윤에게 그 말은 따뜻하게 들렸습니다. 그동안 너무 많은 것을 짊어지고 살아왔다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누군가의 보호를 받으며 조용하고 평범하게 사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 싶었지요. 서윤은 자신의 과거를 숨겼습니다. 의사였다는 것도 교수였다는 것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평범한 여자로 살고 싶었습니다. 두 사람은 결혼했습니다.
그러나 결혼식 이후 서윤을 기다리고 있던 것은 그녀가 꿈꾸던 평온한 일상이 아니었습니다. 시어머니 최정숙은 처음 보는 순간부터 서윤을 아래 위로 훑어보았습니다. 지방 출신이라고요? 집안은요? 서윤이 조용히 대답을 하면 최정숙은 입꼬리를 살짝 올리며 고개를 돌렸습니다. 더 이상 들을 필요도 없다는 표정이었지요. 그 눈빛이 말하고 있었습니다. 우리 집에 걸맞지 않는 며느리라고. 그날 저녁 시댁 식구들이 모인 식탁에서 서윤은 말 한마디 꺼내지 못한 채 밥을 먹었습니다. 젓가락 소리만이 조용한 공기를 채웠습니다. 서윤은 생각했습니다. 괜찮다. 시간이 지나면 나아지겠지. 그러나 그 생각은 틀렸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수술실에서 심장을 멈추지 않았던 강서윤이 시댁의 식탁 앞에서 조금씩 지워져 가고 있었습니다. 결혼한 지 석 달이 지났습니다. 서윤은 매일 아침 6시에 일어났습니다. 시어머니 최정숙이 아침 식사를 7시 전에 차려두기를 원했기 때문입니다. 누가 말로 시킨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첫 주에 한 번 늦잠을 잔 날, 최정숙이 식탁을 바라보며 혀를 차던 그 소리가 아직도 귀에 남아 있었습니다. 그 이후로 서윤은 알람 없이도 눈이 떠졌습니다. 부엌에 서서 밥을 짓고 국을 끓이는 동안 창밖은 여전히 어두웠습니다. 아파트 너머로 가로등 불빛이 하나둘 꺼져가는 것을 바라보며 서윤은 조용히 국자를 저었습니다. 예전에는 이 시간에 수술 준비를 했었습니다. 수술 전 손을 씻으며 오늘 집도할 환자의 상태를 머릿속으로 정리하던 그 아침이 지금은 아득하게 느껴졌습니다. 시댁 식구들이 한자리에 모이는 날이면 서윤의 하루는 더욱 길어졌습니다. 한 달에 2번, 주말이면 도현의 형제들이 아이들을 데리고 시댁으로 모였습니다. 시어머니가 가족 모임을 중요하게 여겼기 때문입니다. 그 자리에서 음식을 준비하는 일은 언제나 서윤의 몫이었습니다. 시누이들은 거실 소파에 앉아 아이들을 돌보거나 휴대전화를 들여다보았습니다. 때로는 서로 명품 가방 얘기를 나누며 웃음을 터뜨리기도 했지요. 부엌에서 혼자 전을 부치던 서윤은 그 웃음소리를 들으며 뒤집개를 놓지 않았습니다. 도움을 요청한 적도 있었습니다. 아가씨, 잡채 재료 좀 같이 손질해 주시겠어요? 그러자 첫째 시누이가 소파에서 몸을 살짝 돌리며 말했습니다. 언니가 더 잘하잖아요. 저는 오히려 방해될 것 같아서요. 웃으며 하는 말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말 뒤로 더 이상의 대화는 이어지지 않았습니다. 서윤은 다시 부엌으로 돌아갔습니다. 명절이 되면 그 무게는 몇 배로 커졌습니다. 추석 전날 밤 서윤은 새벽 2시까지 전 반죽을 만들었습니다. 다음 날 새벽 4시에 다시 일어나 기름을 달구었습니다. 녹두전, 동태전, 호박전, 고기전. 큰 쟁반 가득 부쳐내고 나면 어깨가 묵직하게 굳었습니다. 갈비는 전날부터 재워두었습니다. 잡채에 들어가는 재료는 하나하나 따로 볶았습니다. 나물은 3가지를 무쳤습니다. 점심상이 차려졌을 때 친척들은 자연스럽게 자리에 앉아 수저를 들었습니다. 올해 음식이 작년보다 좀 짜지 않아요? 친척 어른 한 분이 아무렇지도 않게 말했습니다. 최정숙은 그 말을 받아 서윤 쪽을 흘끗 바라보았습니다. 서윤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주방으로 돌아가 설거지를 시작할 뿐이었습니다. 찬물에 손을 담그며 그녀는 조용히 손가락을 쥐었다 폈습니다. 최정숙의 말은 날이 갈수록 날이 서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돌려서 하는 말이었습니다. 우리 도현이가 고생이 많지. 이 집안 살림이 보통 살림이 아닌데. 그러다 시간이 지나면서 말이 직접적으로 변해갔습니다. 배운 게 없으니 집안일이라도 잘해야지. 며느리가 내조를 잘해야 아들이 바깥에서 빛이 나는 법이야. 서윤은 그 말들을 들을 때마다 눈을 내리깔았습니다. 반박하고 싶은 마음이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목구멍까지 말이 차오를 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서유는 생각했습니다. 지금 이 가정을 지키는 것이 먼저라고. 그것이 자신이 선택한 삶이라고. 그래서 참았습니다. 하루하루 참았습니다. 가장 힘든 것은 따로 있었습니다. 남편 이도현이었습니다. 도현은 나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다정하게 웃을 줄 알았고 가끔은 퇴근길에 서윤이 좋아하는 귤을 사오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것뿐이었습니다. 시어머니가 서윤에게 말이 심해지는 날이면 도현은 언제나 그 자리를 피했습니다. 급한 전화를 받는 척 방으로 들어가거나 갑자기 피곤하다며 눕거나 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서윤은 용기를 내어 말을 꺼냈습니다. 여보, 오늘 어머니께서 하신 말씀 들으셨죠? 저는 조금 많이 속상했어요. 도현은 잠시 침묵하다가 대답했습니다. 엄마가 원래 좀 그런 분이잖아. 나쁜 뜻으로 하신 말씀 아니야. 서윤은 더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 우리 집에서 엄마한테 맞서면 더 힘들어진다고. 그것이 도현이 줄 수 있는 전부였습니다. 서윤은 그날 밤 오래도록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남편이 자신의 편이 되어줄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완전하지 않아도 서툴게라도 자신의 손을 잡아줄 것이라고. 그러나 도현의 눈에 서윤은 보이지 않는 것 같았습니다. 결혼 3년째 되던 봄이었습니다. 시어머니가 동창 모임에 다녀온 날이었지요. 거실에 앉아 차를 마시던 최정숙이 혼잣말처럼 말을 꺼냈습니다. 오늘 보니까 친구 며느리는 외국에서 공부하고 왔더라고. 집안도 좋고. 서윤이 맞은편 소파에 앉아 조용히 듣고 있었습니다. 최정숙은 서윤을 보며 말을 이었습니다. 우리 도현이가 아깝다, 아까워. 그 말은 짧았습니다. 그러나 서윤의 가슴 어딘가에 오래 머물렀습니다. 아깝다는 말. 3년 동안 새벽마다 일어나 밥을 지었습니다. 명절마다 온종일 부엌에 서 있었습니다. 단 한 번도 자신의 과거를 내세우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살아온 3년이었는데. 서윤은 찻잔을 내려놓으며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방으로 들어가 문을 닫고 그녀는 침대 끝에 앉았습니다. 창문 너머로 봄 햇살이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바깥은 환했습니다. 그러나 서윤의 마음속은 조용히 어두워지고 있었습니다.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나는 이 집에서 사람으로 살고 있는 것일까? 그 생각은 쉽게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서윤은 오래된 짐 상자를 열었습니다. 이사 올 때 가져왔지만 한 번도 풀지 않았던 상자였습니다. 안에는 의학 서적 몇 권과 학회 자료, 그리고 사진 한 장이 들어 있었습니다. 하얀 수술복을 입고 웃고 있는 사진이었습니다. 서윤은 그 사진을 오래 바라보았습니다. 사진 속 여자는 지금의 자신과 같은 얼굴을 하고 있었지만 어딘가 달라 보였습니다. 눈빛이 달랐습니다. 어깨가 달랐습니다. 서윤은 사진을 내려놓고 눈을 감았습니다. 지금 이 삶이 자신이 원하던 것이었는지 이제는 잘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름이 끝나가고 있었습니다. 창문 너머 나뭇잎이 조금씩 빛을 잃어가는 계절이었습니다. 서윤은 그 변화를 부엌 창가에서 매일 바라보았습니다. 아침마다 같은 자리에 서서 같은 시간에 밥을 짓고 같은 순서로 상을 차렸습니다. 달라지는 것은 바깥 풍경뿐이었습니다. 그녀의 하루는 3년째 같은 자리를 맴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서윤은 알고 있었습니다. 무언가가 조금씩 한계에 다가가고 있다는 것을. 물이 끓기 직전처럼 겉으로는 잠잠해 보여도 안에서는 무언가가 달아오르고 있었습니다. 추석 연휴가 시작되기 나흘 전이었습니다. 시어머니 최정숙이 가족 여행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연휴 마지막 날 시댁 식구들이 모두 제주도로 함께 가자는 것이었습니다. 도현의 형제들도 이미 날짜를 맞춰두었다고 했습니다. 저녁 식탁에서 그 이야기가 나왔을 때 서윤은 조용히 귀를 기울였습니다. 숙소 얘기가 나왔습니다. 일정 얘기가 나왔습니다.
식사 장소 얘기도 나왔습니다. 그런데 아무도 서윤에게 묻지 않았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지나치려 했습니다. 어쩌면 당연히 함께 가는 것으로 여기는 것이겠지, 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도현의 형이 숙소 방 개수를 이야기하는 것을 들었을 때 서윤은 숫자가 맞지 않는다는 것을 눈치챘습니다. 서윤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저는 안 가나요? 식탁이 잠시 조용해졌습니다. 최정숙이 서윤을 바라보았습니다. 그 눈빛에는 당혹감도 미안함도 없었습니다. 누가 널 가족이라고 했니? 말은 짧았습니다. 그러나 그 말이 떨어지는 순간 거실의 공기가 달라졌습니다. 시누이들은 조용히 밥을 먹었습니다. 도현의 형은 헛기침을 했습니다. 누군가 젓가락을 내려놓는 소리가 조용한 방 안에 또렷하게 들렸습니다. 서윤은 도현을 바라보았습니다. 그가 무언가 말해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아니, 말해주기를 바랐습니다. 단 한마디라도 좋았습니다. 어머니, 그런 말씀은 좀 그렇지 않으세요? 그 한마디면 충분했습니다. 그러나 도현은 휴대전화 화면을 들여다보고 있었습니다. 시선을 피하고 있었습니다. 서윤은 천천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리고 아무 말 없이 자리에서 일어나 부엌으로 걸어갔습니다. 설거지를 하는 동안 손이 떨렸습니다. 그릇을 깨뜨리지 않으려고 평소보다 더 천천히, 더 조심스럽게 손을 움직였습니다. 수돗물 소리 너머로 거실에서 다시 여행 이야기가 이어지는 것이 들렸습니다. 웃음소리도 들렸습니다.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서윤은 그릇을 헹구며 눈을 감았습니다. 참아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이 정도는 참을 수 있다고, 지금까지도 참아왔으니까 앞으로도 괜찮을 것이라고. 그러나 이번에는 그 말이 자신에게 닿지 않았습니다. 연휴 첫째 날 시댁 식구들은 아침 일찍 짐을 꾸려 공항으로 떠났습니다. 서윤은 현관에서 그들을 배웅했습니다. 최정숙은 나가면서 한마디를 남겼습니다. 냉장고에 음식 상하지 않게 잘 챙겨놔. 그것이 전부였습니다. 도현은 마지막에 서윤과 눈이 마주쳤습니다. 그는 무언가 말하려는 듯 입술을 달싹였습니다. 그러나 결국 아무 말도 하지 않은 채 엘리베이터에 올랐습니다. 문이 닫혔습니다. 서윤은 닫힌 문을 한동안 바라보았습니다. 복도는 조용했습니다. 그녀는 천천히 돌아서서 집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소파에 앉아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앉아 있었습니다. 오랫동안. 사흘이 지났습니다. 서윤은 그 시간 동안 무언가를 해보려 했습니다. 도현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짧고 간단한 내용이었습니다. 여행은 잘하고 있냐고, 돌아오면 이야기를 좀 나누고 싶다고. 답장은 하루가 지나서야 왔습니다. 응, 잘 있어. 돌아가서 얘기해. 그뿐이었습니다. 서윤은 휴대전화를 내려놓으며 생각했습니다. 무엇을 기대했던 것일까? 3년이라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 시간 동안 그녀는 여러 번 신호를 보냈습니다. 서툴게나마 말을 꺼낸 적도 있었고 눈빛으로 도움을 구한 적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돌아오는 것은 언제나 같았습니다. 엄마가 원래 그런 분이야. 그냥 넘겨. 우리 집이 다 그래. 그 말들이 하나씩 떠올랐습니다. 서윤은 그것들을 그동안 이해하려 했습니다. 도현도 힘든 사람이라고, 가족 사이에 끼어 있는 것이 그도 힘들 것이라고 스스로를 납득시켰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그 납득이 더 이상 되지 않았습니다. 서윤은 오래된 짐 상자를 다시 꺼냈습니다. 지난 봄에 한번 열어보았다가 도로 닫아두었던 그 상자였습니다. 안에서 사진을 꺼냈습니다. 하얀 수술복을 입고 웃고 있는 사진. 사진 속 여자의 눈빛이 기억났습니다. 수술 전날 밤 자료를 검토하며 보내던 시간들이 기억났습니다. 어려운 수술을 마치고 수술실을 나올 때 느꼈던 그 감각도 기억났습니다. 살아있다는 느낌이었습니다. 서윤은 사진을 무릎 위에 내려놓았습니다.
지금 자신은 어떤가 하고 생각했습니다. 매일 아침 일어납니다. 밥을 짓고 청소를 합니다. 잠을 잡니다. 그리고 다시 아침이 옵니다. 그 안에서 자신은 무엇을 느끼고 있는가? 대답이 쉽게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서유는 오랫동안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자신이 이 결혼을 선택했을 때 무엇을 바라고 있었는지를, 평온함을 원했습니다. 쉬고 싶었습니다. 누군가 곁에 있어 주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자신에게 남은 것은 무엇인가? 평온함도 없고 쉼도 없었습니다. 곁에 있어주는 사람도 없었습니다. 오히려 이곳에 오기 전보다 더 혼자인 것 같았습니다. 서유는 천천히 몸을 일으켜 창가로 걸어갔습니다. 밤의 도시가 내려다 보였습니다. 불빛들이 저마다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누군가의 집, 누군가의 밤이었습니다. 저 불빛들 아래에도 저마다의 사연이 있을 것입니다. 저마다 버텨내고 있는 무게가 있을 것입니다. 서유는 유리창에 이마를 가만히 기댔습니다. 차가운 감촉이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아주 조용히 자신에게 물었습니다. 나는 왜 나 자신을 이렇게 오래 버려두었을까? 수술복을 입고 서 있던 그 여자가 지금의 자신에게 무언가를 말하려는 것 같았습니다. 아직 늦지 않았다고. 그 목소리가 어디서 오는 것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서유는 그것을 억누르지 않았습니다. 오랫동안 꺼뒀던 무언가가 아주 작은 불씨로 다시 살아나고 있었습니다. 시댁 식구들이 제주도에서 돌아오기로 한 날이었습니다. 서유는 그날도 6시에 눈을 떴습니다. 오래된 습관이었습니다. 창밖은 아직 어스름했고 도시는 조용했습니다. 서유는 부엌으로 나가 물을 한 잔 마셨습니다. 오늘은 달라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어떻게 달라져야 하는지는 아직 몰랐습니다. 그러나 어젯밤 창가에서 품었던 그 작은 다짐만은 잊지 않으려 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전화가 울렸습니다. 도현이었습니다. 지금 아버지가 쓰러지셨어. 빨리 병원으로 와.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서윤이 응급실에 도착했을 때 시댁 식구들은 이미 와 있었습니다. 시아버지 이정호는 들것에 실려 안으로 들어가는 중이었습니다. 얼굴이 창백했습니다. 호흡이 고르지 않았습니다. 가슴을 손으로 움켜쥔 채 이따금 신음소리를 냈습니다. 서윤은 그 모습을 보는 순간 멈추었습니다. 단 몇 초였습니다. 호흡 패턴, 안색, 손끝의 색깔, 식은땀의 위치. 오랜 시간 수술실에서 단련된 눈이 빠르게 상황을 읽어냈습니다. 급성 심근경색이었습니다. 그것도 상당히 위중한 상태였습니다. 서유는 즉시 말했습니다. 지금 바로 심장 전문의를 불러야 합니다. 골든타임이 얼마 남지 않았어요. 그러나 최정숙이 그 말을 막았습니다. 의사들이 알아서 하겠지. 너가 뭘 안다고. 서유는 한 번 더 말하려다 입을 다물었습니다. 의료진이 빠르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수액이 연결되고 심전도 기계가 붙여졌습니다. 그러나 서윤의 눈에는 아직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진짜 문제는 그 다음이었습니다. 잠시 후 담당 의사가 나와 가족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긴급 수술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했습니다. 심장 혈관 3곳이 막혀 있고 그중 하나가 이미 심각한 수준이라고 했습니다. 수술 성공 가능성이 높지 않다는 말도 덧붙였습니다. 집도할 수 있는 전문의가 마침 연휴 중 당직이 아니어서 연락을 취하는 중이라고도 했습니다. 최정숙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도현과 형제들은 서로 얼굴을 마주보며 발을 동동거렸습니다. 응급실 복도가 무거운 침묵으로 가득 찼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복도 저편에서 한 남자가 걸어오고 있었습니다. 정장 차림에 안경을 쓴 50대 초반의 남자였습니다. 그는 서윤을 발견하는 순간 걸음을 멈추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다가왔습니다. 서윤도 그 얼굴을 알아보았습니다. 윤태준이었습니다.
몇 해 전 서윤이 집도한 환자였습니다. 당시 다른 병원에서 포기 판정을 받은 후 마지막으로 찾아왔던 사람이었지요. 지금은 대형 의료재단의 이사장 자리에 있다는 소식을 어디선가 들은 적이 있었습니다. 윤태주는 서윤 앞에 서서 깊이 허리를 숙였습니다. 강 교수님. 응급실 전체가 조용해졌습니다. 최정숙이 굳은 표정으로 윤태준을 바라보았습니다. 도현도 신우이들도 시선이 일제히 서윤에게로 쏠렸습니다. 교수님이라는 말이 공기 중에 떠 있었습니다. 윤태준은 고개를 들며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이분은 대한민국 최고의 심장외과 전문의입니다. 제가 직접 경험했습니다. 그 말이 끝나자 의료진 사이에서도 술렁임이 일었습니다. 담당 의사가 서윤에게 다가왔습니다. 혹시 강서윤 교수님이시냐고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서윤이 고개를 끄덕이자 의사의 표정이 달라졌습니다. 서윤은 잠시 눈을 감았습니다. 3년이라는 시간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어머니를 잃었던 날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수술복을 벗고 병원 문을 나서던 날도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리고 어젯밤 창가에서 스스로에게 던졌던 질문도 떠올랐습니다. 나는 왜 나 자신을 이렇게 오래 버려두었을까? 서윤은 눈을 떴습니다. 더 이상 도망치지 않겠다고 어젯밤 결심했습니다. 그 결심을 지킬 시간이 바로 지금이었습니다. 수술 기록과 영상 자료 보여주세요. 목소리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수술 준비에 걸린 시간은 20분이었습니다. 서윤이 수술복으로 갈아입는 동안 의료진은 빠르게 움직였습니다. 수술실이 세팅되었고 마취과 전문의가 대기했습니다. 윤태주는 필요한 모든 지원을 즉시 해주겠다고 말했습니다. 탈의실 거울 앞에 서윤은 잠시 멈추어 섰습니다. 거울 속에 흰 수술복을 입은 여자가 있었습니다. 3년 만이었습니다. 얼굴은 그대로였습니다. 그러나 눈빛이 달랐습니다. 무언가 오래 꺼져 있던 것이 다시 켜지는 것 같았습니다. 서윤은 거울을 보며 천천히 숨을 골랐습니다. 그리고 수술실로 향했습니다. 수술은 10시간이 넘게 이어졌습니다. 3곳의 혈관을 모두 처리해야 했습니다. 그중 하나는 이미 손상이 심한 상태였습니다. 수술 중반 한 차례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심박이 불규칙해지며 수술실 안의 긴장감이 높아졌습니다. 서윤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손이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3년 전 어머니를 잃은 후로 수술대 위에서 느꼈던 그 두려움이 지금은 없었습니다. 지금 이 사람을 살려야 한다는 생각이었습니다. 그것만이 수술실 안에 있었습니다. 수술이 끝났을 때 시계는 오전 10시를 넘기고 있었습니다. 서윤은 수술 기구를 내려놓으며 조용히 숨을 내쉬었습니다. 활력 징후가 안정되고 있었습니다. 이정호는 살아 있었습니다. 수술실 밖에서 기다리던 시댁 식구들은 서윤이 나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수술복 위에 땀이 배어 있었습니다. 머리카락이 흐트러져 있었습니다. 그러나 걸음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담당 의사가 가족들에게 수술 결과를 전했습니다. 성공적으로 마쳤다고 했습니다. 이후 경과를 지켜봐야 하지만 고비는 넘겼다고 했습니다. 최정숙은 그 자리에서 주저앉았습니다. 도현은 눈을 붉히며 서윤을 바라보았습니다. 시누이들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며느리라고 불렀던 사람이 평범한 집안 출신이라 무시했던 사람이 지금 자신들의 아버지를 살려낸 것이었습니다. 윤태준이 서윤의 곁으로 다가왔습니다. 고맙습니다, 교수님. 다시 뵙게 되어 정말 다행입니다. 서윤은 작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말이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그날 저녁 이정호는 중환자실로 옮겨졌습니다. 서윤은 병원 복도 끝 벤치에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온몸이 무거웠습니다. 어깨도 손도 발도. 10시간이 넘는 수술이 한꺼번에 몸으로 느껴졌습니다. 그러나 이상하게도 오랫동안 잊고 있었던 어떤 감각이 돌아와 있었습니다.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을 다 했다는 감각이었습니다. 3년 전 어머니를 보내고 나서 서유는 자신이 무력한 사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심장외과 교수였지만 가장 소중한 사람을 지키지 못했다는 죄책감이 그녀를 오래 붙들었습니다. 그 죄책감이 흰 수술복을 벗게 했고 병원 문을 나서게 했고 결국 자신을 지우는 삶으로 이끌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수술실 안에서 서유는 느꼈습니다. 두려움이 사라진 것은 아니었습니다. 어머니에 대한 그리움도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흔들리면서도 손을 멈추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그것이 어쩌면 진짜 용기였는지도 몰랐습니다. 복도 저편에서 윤태준이 다가왔습니다. 그는 서윤 옆에 조심스럽게 앉으며 말했습니다. 교수님,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저희 재단에서 새로운 심장센터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함께 해주실 수 있겠습니까? 서윤은 바로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창밖으로 병원 정원이 보였습니다. 가을 나무들이 노랗고 붉게 물들어 있었습니다. 조금 전까지만 해도 그냥 지나쳤을 풍경이었는데 오늘은 그것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계절이 바뀌고 있었습니다. 서유는 조용히 그 빛깔을 바라보다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생각해 보겠습니다. 짧은 대답이었습니다. 강서윤이라는 이름이 분명하게 다시 살아나고 있었습니다. 퇴원 날짜가 잡힌 것은 수술로부터 2주째 되는 날이었습니다. 이정호는 중환자실에서 일반 병실로 옮겨진 후 빠르게 회복했습니다. 담당 의사는 수술이 완벽하게 이루어진 덕분이라고 했습니다. 가족들은 안도했고 병실에는 조금씩 웃음소리가 돌아왔습니다. 서유는 매일 병원에 들렀습니다. 보호자로서가 아니었습니다. 의사로서였습니다. 회복 경과를 직접 확인하고 담당 의료진과 소견을 나누었습니다. 흰 가운은 아직 걸치지 않았지만 그녀의 눈빛은 이미 돌아와 있었습니다. 시댁 식구들은 그런 서윤을 말없이 바라보았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했습니다.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모르는 것 같았습니다. 시누이들은 서윤과 눈이 마주치면 시선을 피했고 도현은 괜히 휴대전화를 만지작거렸습니다. 그러나 서윤은 그것을 탓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을 바꾸려는 마음도 없었습니다. 다만 자신이 해야 할 일을 할 뿐이었습니다. 퇴원 이틀 전 저녁이었습니다. 서윤이 병실을 나서려는데 뒤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최정숙이었습니다. 복도 끝까지 서윤을 따라온 그녀는 잠시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저기, 나는. 말이 이어지지 않았습니다. 최정숙은 평생 사과라는 것을 해본 적이 없는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입술이 열렸다 닫혔다를 반복했습니다. 손이 핸드백 끈을 꼭 쥐고 있었습니다. 서윤은 그 모습을 조용히 바라보았습니다. 그동안 내가 미안했다. 서윤은 바로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복도 창밖으로 저녁빛이 길게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병원 특유의 냄새가 났습니다. 어딘가에서 링거 기계 소리가 규칙적으로 울리고 있었습니다. 서윤은 천천히 말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어머니.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더 많은 말이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3년치의 상처를 그 자리에서 다 풀어낼 수는 없었습니다. 그러나 최정숙이 그 말을 꺼내기까지 얼마나 많은 것을 넘어야 했는지 서윤은 알 것 같았습니다. 두 사람은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은 채 잠시 복도에 함께 서 있었습니다. 퇴원식 날 아침이었습니다. 이정호가 휠체어에 앉아 병실 문을 나섰습니다. 가족들이 둘러서서 천천히 엘리베이터를 향해 걸었습니다. 서윤은 그 뒤를 따랐습니다. 1층 로비에서 이정호가 서윤을 불렀습니다. 서윤아. 시아버지가 며느리 이름을 직접 부른 것은 처음이었습니다. 이정호는 휠체어에 앉은 채 서윤을 올려다보았습니다. 눈가에 주름이 깊었습니다. 손등에 아직 링거 자국이 남아 있었습니다. 내 덕에 살았다. 서윤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눈물이 나려는 것을 참았습니다.
눈물을 보이고 싶어서가 아니었습니다. 그냥 이 순간을 조용히 간직하고 싶었습니다. 그날 오후였습니다. 도현이 서윤에게 먼저 말을 걸었습니다. 둘이 마주 앉은 것은 오랜만이었습니다. 병원 1층 카페였습니다. 도현은 커피잔을 두 손으로 감싸 쥔 채 한동안 말을 꺼내지 못했습니다. 그동안 너한테 너무 못해줬던 것 같아. 서윤은 조용히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알고 있었어. 엄마가 너한테 하는 말들이 잘못됐다는 거. 근데 내가 외면했지. 편한 쪽을 선택했어. 서윤은 도현의 말을 끊지 않았습니다. 미안해. 도현의 눈이 붉어졌습니다. 서윤은 커피잔을 내려놓으며 천천히 말했습니다. 도현 씨가 힘들었다는 것도 알아요. 그런데 나는 이미 많이 지쳐버렸어요. 그 말이 전부였습니다. 도현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더 붙잡지 않았습니다. 무언가를 이미 알고 있는 사람처럼 그는 조용히 시선을 창밖으로 돌렸습니다. 며칠 후 서윤은 이혼 서류를 준비했습니다. 감정적이지 않았습니다. 복수심도 없었습니다. 다만 지금의 삶을 끝내고 새로운 삶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이 분명했습니다. 도현은 서류를 받아들고 한참 바라보다가 서명했습니다. 최정숙은 말리지 않았습니다. 처음에는 만류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서류를 건네받은 자리에서 눈을 감은 채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최정숙 나름의 방식이었는지도 몰랐습니다. 이혼 절차는 조용히 마무리되었습니다. 서윤은 그동안 자신이 살던 집을 나왔습니다. 짐은 많지 않았습니다. 옷 몇 벌과 책 몇 권, 그리고 오래된 짐 상자 하나였습니다. 사진이 든 그 상자였습니다. 현관문을 닫는 순간 서윤은 뒤를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병원을 나서던 그날처럼. 그러나 그때와는 달랐습니다. 그때는 무언가를 잃고 도망치는 걸음이었습니다. 지금은 무언가를 향해 나아가는 걸음이었습니다. 이혼 소송 과정에서 예상치 못한 일이 드러났습니다. 도현의 회사에서 오랜 기간 이어져 온 인사청탁과 내부 비리 문제가 수면 위로 올라온 것입니다. 도현은 그 책임에서 자유롭지 못했고 결국 임원직에서 물러나게 되었습니다. 시댁의 사회적 체면도 크게 흔들렸습니다. 서윤은 그 소식을 전해 들었을 때 아무런 감정이 일지 않았습니다. 기쁘지도 씁쓸하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그런 일이 있었구나 하는 생각뿐이었습니다. 그녀에게 중요한 것은 그들이 어떻게 되는가가 아니었습니다. 자신이 어디로 나아가는가였습니다. 새로운 집은 작았습니다. 방 하나에 부엌이 딸린 오래된 빌라였습니다. 창문 너머로 낮은 지붕들이 이어져 있었고 아침에 햇살이 잘 들었습니다. 서윤은 짐을 풀고 처음으로 자신의 손으로 밥을 지었습니다. 누군가를 위한 밥이 아니었습니다. 자신을 위한 밥이었습니다. 밥이 되는 동안 부엌에 서서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골목 어귀에 고양이 한 마리가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아이들이 뛰어노는 소리가 멀리서 들렸습니다. 평범한 풍경이었습니다. 그러나 오랫동안 잊고 있었던 평온함이 그 풍경 안에 있었습니다. 서윤은 그것을 조용히 느꼈습니다. 윤태준에게 연락을 한 것은 그로부터 한 달 뒤였습니다. 새로운 심장센터 이야기를 다시 꺼냈을 때 윤태준은 기다리고 있었다는 듯이 반갑게 받았습니다. 두 사람은 몇 차례 만남을 가졌고 서윤은 센터의 방향과 운영 방식에 대해 자신의 생각을 하나씩 이야기했습니다. 환자 중심의 공간이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고난도 수술보다 예방과 관리에 무게를 두고 싶다고도 했습니다. 의료진이 지치지 않는 구조가 필요하다는 말도 했습니다. 윤태준은 그 말들을 받아 적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교수님이 생각하시는 대로 만들어 가겠습니다. 서윤은 그 말을 들으며 오랫동안 느끼지 못했던 감각을 다시 느꼈습니다. 자신의 말이 어딘가에 닿는다는 느낌이었습니다. 센터 개원식 날 아침이었습니다. 서윤은 일찍 도착했습니다.
아직 사람들이 모이기 전 텅 빈 수술실 앞에 혼자 섰습니다. 새 건물 특유의 냄새가 났습니다. 조명이 밝고 깨끗했습니다. 수술 기구들이 정갈하게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서윤은 탈의실 거울 앞에서 수술복을 입었습니다. 하얀 수술복이었습니다. 거울을 바라보았습니다. 몇 달 전 같은 옷을 입고 같은 거울을 보았을 때와는 달랐습니다. 그때는 오래 꺼져 있던 무언가가 다시 켜지는 순간이었다면 지금은 그 빛이 완전히 자리를 잡은 느낌이었습니다. 서윤은 천천히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어머니가 생각났습니다. 의사가 되고 싶었던 이유가 어머니였다는 것을 오늘도 잊지 않았습니다. 어머니를 지키지 못했다는 죄책감은 완전히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아마 앞으로도 그럴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그 죄책감이 자신을 무너뜨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것이 더 잘하고 싶다는 마음으로 바뀌어 있었습니다. 더 많은 사람의 심장을 지키고 싶다는 마음으로. 개원식에는 많은 사람이 왔습니다. 의료계 관계자들, 재단 관계자들, 그리고 서윤의 이름을 기억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센터장으로 소개되는 순간 박수 소리가 쏟아졌습니다. 서윤은 단 위에 서서 그 소리를 들었습니다. 오래전 학회에서 발표를 마치고 들었던 박수 소리가 떠올랐습니다. 그때의 서윤은 그 박수를 당연하게 여겼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달랐습니다. 한번 모든 것을 잃어본 사람이어야 이 소리가 얼마나 귀한 것인지 알 수 있었습니다. 서윤은 조용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행사가 끝나고 사람들이 빠져나간 뒤 서윤은 다시 수술실 앞에 섰습니다. 오늘은 수술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내일부터는 있을 것이었습니다. 그 다음 날도 또 그 다음 날도. 서윤은 수술실 문 앞에 서서 잠시 눈을 감았습니다. 어떤 다짐을 하려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냥 이 순간을 충분히 느끼고 싶었습니다. 차갑고 밝은 복도의 공기. 발밑에 단단한 바닥. 먼 곳에서 들려오는 도시의 소리. 서윤은 눈을 떴습니다. 수술실 문을 밀었습니다. 문이 소리 없이 열렸습니다. 그녀는 걸어 들어갔습니다. 누군가의 아내도 아니었습니다. 누군가의 며느리도 아니었습니다. 강서윤이었습니다. 자신의 이름으로, 자신의 걸음으로, 자신의 자리로 돌아온 사람이었습니다. 강서윤의 이야기를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긴 시간 들어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공감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다음 이야기도 함께 해주세요.